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전벨트를 매고. 자. 네. 식사는 하셨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아니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기과 지원을 하면서 예. 오시면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이 1호 손님이세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원래 이 서울역 앞에 저는 옛날에 택시 운전할 때 항상 기억나거든요. 민심 택시를 한번 하셨던가요? 저 2달 동안 했습니다. 택시 하루에 이제 한 27명 태우거든요. 열심히 하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고양시 그쪽에서 타셨는데 쿠팡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앞에서 이제 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드렸는데 저한테 2만 원인가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갑자기 다시 한 15분 있다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가자 그러더라고요. 영등포에 또 무슨 나이트클럽 영등포역 앞에 있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2만 원 주고 기다려야 되는 15만 원 나오시고 선호동 갔다가 마지막에 상봉동 갔다가 수금하러 다니신 분? 아니요 그 본인 표현으로는 오늘 물이 안 좋네 하면서 딴 데 가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무속 논란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의 또 자질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유, 저는 무속 논란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전보고 하는 거 이상의 뭔가 나오면 저도 선택할 텐데 지금까지는 뭐 관상, 점, 왕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 뭐 제 임계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때 뭐 기흉을 따져가지고 점을 보고 이러면은 그게 행정가로서는 아니면 만약 옛날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선택하지만은 근데 최근에 검찰총장 되는데 역수는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야 뭐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그냥 직무수행과는 별 관계 없는 그냥 조국의 운명이 궁금했을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본부가 있었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네트워크 본부가 뭐였는지에 대해 저도 이제 해체된다는 얘기 듣기 전부터 하는 업무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뭐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유튜버들 관리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거는 저는 큰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 무속인이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출신이 있었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놀랐습니다. 그거는. 선거 얘기할 때 유튜버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했던 거는 또 유튜브 관리를 했다는 좀 선거 측면에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나중에 알고 나서 굉장히 좀 그 유튜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취재 편이나 이런 걸 제공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하다가 굉장히 좀 고생했던 그 방식인데. 그 공천 문제 한번. 종로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당 대표시니까 네.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누군가를 지금 저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전에 박진희 네. 의원 계실 때 정도야 종로가 늘 이기는 곳으로 저희가 착각했던 것이지 네. 그 뒤로는 계속 깨지거든요. 저희가 홍사덕 의원 같은 분이 나가서도 깨졌고 네. 오세훈 시장이 나가서도 깨졌고 이번에 황교안 대표 나가서 깨졌고 우리에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다 깨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위주로 저희는 봐야 되는 그런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이고 근데 저는 상계동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완전 우스갯소리로 제가 네. 종로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했다가 기정사실화 될 뻔했습니다. 오히려 기숙사 학교라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배지 한번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노원에서 계속 승부를 보실 생각이네요. 저희가 그 강북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역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대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강북 지역에서 특히 동북권에서 핵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 띄웠던 분이 홍준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신 다음부터는 3파전에서 어떻게 얻어 걸려서 당선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강북 지역에서 특히 동북권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 강북 지역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길이지만 가겠다. 지역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역할도 저에게 있다 보기 때문에. 네. 한동훈 공천설이 있었는데 예. 서초 가면 누구나 갖다 놓으면 다 되는 당선되는 자리잖아요. 네. 자기가 아닌 옆에 사람 누가 한동훈을 공천을 말을 꺼내냐 이거예요. 윤 후보 아니면 없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이었거든요. 방송을 하시는 분의 이름. 본인 해달라고 안 하고 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모르겠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의미인지는 파악이 안 되나 하여튼 정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추천이나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아니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한동훈 검사장이 정치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도 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펙으로 따지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그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강남 출신이긴 한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끼리 하는 용어로는 지역구가 네. 없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네. 고향이 강남이라 강남 출마시켜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 참여 의지가 있는지도 우선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건 뭐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좀 있나요? 윤후보하고 아닙니다.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냉담합니다. 자신감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단일화에 냉담할 수밖에 없는 건데 후보 주변에 있는 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 예. 아마 그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꽤 되는데 우리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거의 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보가 잘하면은 나중에 상당한 쏠림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의 어떤 명분 예. 이거 하려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프레임이거든요, 정확히 단일화는. 네. 근데 단일화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가 2등과 3등의 문법이에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네. 2등과 3등의 문법을 빼드는 순간 저희는 수세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 단일화의 정치공학 외에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안철수와 윤석열 생각은 많이 다르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네. 그 산물로서 협치라는 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논의됐던 게 합당 문제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완전히 결렬이 되어버렸잖아요. 합당에 있어가지고 전 협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했는데 꼭 지킬 수 없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들을 들이냈던 게 저희 협상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께서 안철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요? 이 인터뷰 나온 거 보면 네. 약간 감정이 묻어나온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던데 소위 거광분들의 언어에 익숙한 분들은 네. 그래도 합치는 게 좋지 않느냐 정도가 그거예요. 우선 사람들과 저나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라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안철수라는 분이 과연 그런 보수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그렇다면은 정치 입문을 어떻게 박원순과 문재인 단일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했느냐. 네. 저는 그거는 존재의 모순인 같은 약간 얘기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차선병을 계속해서 이제 보수 가까운 데까지 온 뒤로부터는 계속 승부를 걸어요.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근데 그러면 그 지점들에서 보수랑 딱히 상의라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비례위성정당을 선언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2021년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처음에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저희랑 상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와가지고 대권 출마 안 할 것처럼 하더니만 또 와가지고 합당 논의 있을 때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안 대표도 대선 출마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와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안 한대요. 대선 출마하고 뭐 그런 식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던 YS와 호랑이가 있다더라 하고 나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주변에서 안철수의 막 차이. 얼쩡거린 네. 나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단일화 없이도 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 확신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예. 단일화한다고 해서 표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로 인한 단일화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한번 물러서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단일화를 제안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단일화라는 것이 후보 등록하기 한 2주 전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후보 네. 등록하기 일주일 전쯤에 이제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데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매번 단일화의 결론이 그것보다 조금 일찍 나오는 이유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요.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면 뭐냐면은 과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저도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하면서 요즘은 한 2, 3일 단위로 한 수십억 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는 네이버 광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려면은 이번 주까지 결정해서 네. 수십억에 대한 지출을 결의해야 되거든요, 당내에서.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과연 그걸 했을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금 소스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10%든 15% 받아가지고 보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것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 2017년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가 알기로 한 480억 썼어요. 홍준표 대표가 420억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라는 것을 안철수 후보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진짜 독자 완주의 의지가 있다면은 온라인 광고도 벌써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유세차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 주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공보물도 이미 종이 물량 마련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다면 전 인정합니다. 네. 근데 네. 대표님 생각은 지금 안철수한테 빠져있는 표가 이제 윤 후보 표보다 이재명 표가 더 많다. 더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결국 그 이재명 후보의 갈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굳이. 넷드로 해보면은 거의
오차범위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 네. 혹시 사면 이후에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전달을 좀 하셨나요? 모종의 규모로 계속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저 우리 이 대표는 정치 입문할 때 박근혜 퀴즈라 그랬잖아요. 친분이 유지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 2012년에 선거 돕고 나가지고 2013년부터 제가 박 대통령이랑 뭐 독대하거나 이럴 길은 없었죠, 전혀. 가끔 행사 때 오며 가며 뵌 정도.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안부 인사, 그러니까 전달은 하신 건가요? 전원을 부탁을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박 대통령의 지금 사람이 닿는 분들이 굉장히 그 경로의 가운데에서 전화해서 전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언젠간 다시 뵐 거라 생각하고 오해 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뭐 편지 모아갖고 낸 책 보면 네. 여전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그때 국정농단 수사받고 탄핵되실 때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저한테는. 저한테 솔직하게 최순실 알았냐고 그러면 몰랐어요, 저는. 뭔가 지금 와서 역으로 추산해보면은 그때 좀 이상한 지점이 있었다. 이거 정도는 많이 느낌이 드는데.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도 뭐 유력감 비슷한 건 줄 알았죠. 어. 제가 모르는 어떤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정도의 느낌이었지. 그리고 때로는 언론에 나오니까 정윤회 씨 정도에 대한 의심 정도는. 아, 그때 정윤회 씨는 예. 듣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오픈된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그냥 정윤회 씨의 부인 정도로 알고 있었겠지. 네. 경선 전에 대구 가가지고 네.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발언 직접 하셨잖아요. 네.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후보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후보는 뭐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후보가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하신 분이잖아요. 박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가 취조했다기보다는 법원이 취조한 겁니다. 후보께서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네. 수사 기소한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후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근데 사면 되고 나서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야속합니다. 네. 실적으로는 언제든지 그분이 정치 영입한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그때 전당대회 연설 때도 이야기하기를 제가 꼭 당대표가 되면 잘 해가지고 그분이 인재 영입하는 잘했다는 말을 듣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그분이 대처도 미흡했고 탄핵 사태에 이르게 된 거 굉장히 야속합니다. 윤 후보는 박 대통령이 건강히 회복이 되면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문안 인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모양새가 그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구 표심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대구 표심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가끔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대구 표심이라는 것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밀어올렸고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 연설하고 당대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대구에서 오히려 굉장히 저를 미는 분위기가 셌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구에 이제 기반을 뒀던 정치인인 조영 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803만 5번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싸움이 있기도 했지만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통해가지고 메시지를 내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 편지를 보고 박 대통령이 저랬을 리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네. 메신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네. 있었죠.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이기는 선거 또는 본인이 영향을 줘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거에서만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인데 그때는 외부 상황이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잘못된 전언이나 이런 걸 듣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뭔가를 낼 것 같습니까? 저는 내시더라도 어쨌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면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텐데 탄핵에 대해서는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도 과연 박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워딩이었을까? 예, 박 대통령은 왜냐하면 끝까지 본인이 이제 무죄를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을 가볍게 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연유였는지 저는 그것도 내막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소식들을 들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 박 대통령의 전언이라는 것이 여러 시점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그런 메시지가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계기가 작동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대표 생각은 뭔가 메시지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지키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 대통령이 수정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틀어주는 KBS나 이런 게 소통 경로가 다였을 거잖아요. 네. 지금 듣기로는 뭐 전자기기도 활용하시면서 여러 경로로 정보들을 이제 접하고 계신다 하는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캐치업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실 거고. 윤 후보하고는 케미가 잘 맞습니까? 대부분이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게 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과 후보가 얼마나 케미가 맞을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선거라는 비상시국 내에서야 당연히 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당의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경선 과정 보셨고 지금 후보가 된다면 보셨는데 윤 후보 핸디캡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 정치에 대한 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선거, 떨어지는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몇 번 치러보면은 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리는 게 되거든요, 조금씩. 저도 처음에 2016년에 처음 선거 갔을 때 보면은 저희끼리 하는 업계 용어지만 뺑뺑이 엄청 돌렸습니다. 동네 가면 유지 같은 사람들이 내가 100표씩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내일 저기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면은 우리가 당선시켜줄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초기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선거하다 보면은. 이제 후보가 한 달 전쯤부터 태도 전환이 좀 있어가지고 표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리기 시작했다는 게 좀 진화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감을 잡으셨다. 감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빨리 잡겠습니까만은 방향성은 좀 잡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 득표 간표 요인을 잘 구분 못하면은 전형적인 수성전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당에 이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남 선거는 항상 경선 때는 오히려 치열하고 공천까지는 치열한데 공천 받는 순간부터는 5대0으로 이기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감이 없었는데 빨리 잡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인가요? 그래서 후보 메시지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뭐 원래 당에 있던 사람보다 더 오른쪽의 발언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전보다는 좀 실질적인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달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달변이시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른 달변 같아요. 윤 후보는 술자리형, 이 대표는 이렇게 강의형, 네. 연설형 이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보는? 이건 사실 자신감의 문제라 봅니다. 요즘 기 이런 말 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저도 토론 같은 걸 해보면은 화술이나 아니면 토론의 논리성 이런 걸 넘어서는 상대가 저를 압도하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기가 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역일 텐데,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후보가 스킬 면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20년씩 하신 분들에 뒤처지는 게 있어도 그걸 압도하더라고요, 기로는. 그게 이제 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신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성에 따라 좀 달라진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랑 저도 이제 딱 한 번, 두 번 정도 방송 같이 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최근에 뭐 성남의 시장에 가서 뭐 감성적으로 북받친 모습 보이고 이러는 것이 저는 지금 타이밍에 내일 만약에 토론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위축돼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고 있다.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약간 수세 국면이다. 오늘도 경기도 일정 취소하고 갑자기 호남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호남에 가서 자기가 표를 다져야 되는 상황이랄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 윤 후보가 이렇게 그 토론 과정에서 압도하고 그런 거는 좀 농담이지만 왕자 써서 덕분 아닌가요? 저는 그 왕자 논란 같은 경우에도 경선 단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단계였다면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경선 캠프 선거에서나 좀 허접하게 돌아다 보니까 그걸 한 방송에 3번 쓰고 나왔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침착하고 네. 그렇죠. 우리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직접 나왔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했으면 선거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선거 스타일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비를 안 하고 공격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사실 당내 선거의 불문율들을 깨고 이제 파격적인 방식으로 나갔던 건데, 제가 만약에 선거 이번에 뭐 나이도 안 되지만 나갈 수 있었다면은 선대위를 안 차렸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당 대표시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뽑은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서 굉장히 딱딱함이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검찰 촉상의 특성이 아니라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특성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박 대통령도 모시고 같이 일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대표들 모시고 일해봤고, 대통령 후보도 유승민 후보 도와봤고 다 하지만은 자기 정치 경험이 자신의 행동을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가끔가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뭐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되게 특이한 게 후보랑 제가 같이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정치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 유연한 면이 또 보입니다. 제가 만났던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자주 만나긴 하세요. 전화 많이 하죠. 네, 전화 많이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유연함을 보여줬던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제가 이번에 호남 편지를 보낼 때 제가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선거하실 때까지 제가 귀찮게 안 해드릴 테니까 이번엔 제발 우리가 정성을 담아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자. 성편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딜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윤 후보가 강조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인 이제 위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정권 잡으면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유연함은 있다. 그게 대통령 대화만 하는 이유와 운동.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전 본인의 정치 관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특히 YS 같은 경우도 옛날에 특유의 자신감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도 무리수 많이 두고 이러다가 고생한 경우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폐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대로 항상 대통령이 된 뒤에도 비주류 느낌이 나는 그런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제도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의 문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때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그 제도의 문제 하에서 제가 뭐 박 대통령을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모셨을 때는 달랐냐 하면은 그때 오히려 주변에서 박 대통령한테 뭔가 제안하길 두려워했고, 저는 지금의 후보의 모습이,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후보가 아예 근원적으로 사람이 달라가지고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를 경험한 게 아직 짧아가지고 본인의 정치 경험이 학습되지 않아가지고 유연한 것이냐는 저도 아직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국가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좀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자 하는 게 목적인데, 현안과 결부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어쨌든 집단적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 계속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는 계속 거기서 개인의 권리, 자유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로 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좀 다를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거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 자신감은 지금 충만해 있나요, 후보는? 후보의 자신감이라는 건 이긴다에 대한 자신감보다 최근에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가 떨어졌다가 반등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죠, 지금. 그렇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하락세에 대한 낙담과 좀 대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이제 2030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지난번에 갈등 상황에서도 네. 그런 확실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반면에 근데 밖에서는 그 갈등 상황에서 윤 후보 쪽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네. 그 지렛대 삼아서 알밖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알박기를 하려면은 더 세게 흔들었겠죠. 아픈 방식으로. 일단은 후보를 흔든 건 맞아요. 선거 판을 흔들었고 윤핵관들에게 좀 경종을 울린 거는 제 의도가 맞죠. 제가 그때 선대위 그만두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통령은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이 나중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실패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박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그 결심을 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정치하면은 제가 돕는 후보는 진짜 꼭 성공해서 가기만 바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핵관 스타일 전국 운영으로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정치 실패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비단 주머니는 다 푸셨어요? 아니 많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들에 있는 게 많고 하루하루를 벌어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선거 막판 한 달 남짓한 기간이 하루가 1년같이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하루하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집합하다 보면 선거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선거 기술자다. 알파가 상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거 하다 보면은 네. 어떨 때는 칼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가서 지휘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선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가서 나중에 연설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 쪽을 탄압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력 부재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공수처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어설픈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공수처가 소기에 입법 취지하는 매우 다른 양태와 그런 목적을 향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